안녕하십니까.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로 오셨습니다. 민동기 미디어 오늘 미디어 문화부장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또 6시 정각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느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를 진행하는 노종면 국민TV 단장이 TV 계곡에 전념하기 위해서 노종면의 뉴스바에서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6시부터 6시 반까지 진행하는 우리 조상훈 국장이 아침 7시 반부터 9시까지 방송으로 옮겨갔어요. 네. 6시부터 6시 반이 또 비잖아요. 그렇죠. 제가 했었죠. 근데 금요일 같은 경우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미디어 토크가 있단 말이죠. 우리 민동기 부장과 함께. 네. 그러다 보니까 30분 동안 딴프로 하다가 그 뒤에 또 60분 딴프로 하는 게 이게 좀 그렇다. 그냥 터버리자 해가지고 오늘부터는 개편 때까지 저녁 6시부터 7시 반 금요일에 이렇게 미디어 토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편성이 아니라 거의 돌려막기. 그래서 덕분에 우리 민동기 부장 일찍 퇴근하시고 얼마나 좋아. 퇴근이 아니고요. 네. 오늘도 예. 밖에서 좀 취재를 하다가 예. 그냥 바로 이제 이쪽으로 오는 거죠. 예. 자, 사실 뉴스피드 프로그램 6시부터 6시 반까지 나가는 프로그램 할 시간에 저희가 지금 이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뉴스피드는 그날의 핵심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시간인데 사실 우리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오늘의 이슈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뉴스피드하고 미디어 토크를 터도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저는 항상 이런 관점으로 봅니다. KBS 9시 뉴스 앵커를 과연 사회적 가치로 따진다면 어떤 포지션인가 했을 때 그리고 KBS 9시 뉴스 했던 분들 보면은 대체로 국회의원이 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 이윤성. 네. 그리고 박성범. 또 유근찬. 네. 유근찬 의원은 특별히 이제 고등학교 선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네. 그래요. 근데 이 민경욱 앵커는 청와대 대변인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한참 이 가치가 다운됐습니다. 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국회의원이면 최소한 아무리 여당 의원이라 할지라도 자기 할 말 하고 다니는 1인 입법기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헌법기관이고요. 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대통령의 입이 된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야, 이거 참 굴욕이에요, 굴욕.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 공영방송사, 그러니까 KBS에 대한 평가는 일단 논외로 하고요. 네. 공영방송사의 앵커라는 그런 자리, 네. 그리고 앵커 출신이라는 그런 타이틀, 예. 이게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자리보다 훨씬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민경욱 대변인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보는 사람이 다 민망해요. 어떻게 대통령이 입이 됩니까? 9시 뉴스 앵커던 사람이? 저는 이번 주 이 민경욱 대변인 때문에 종친 아닙니까? 그러네. 또 생각해보니까 같은 민씨. 종친 언론인 때문에 정말 종친이라는 이유로 어찌나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지. 왜 대신 욕을 먹어? 아무튼 괴롭습니다. 생각을 해보자고. 또 요즘 보면은 MBC 사장의 가치가 어떤가? 강원도지사, 광역단체장이었어. 그렇죠. 또 요즘에 제철이 형 보니까 사천시장 기초단체장에 이제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광역단체장에서 기초단체장으로 또 다운됐어. MBC 사장의 가치가. 다운이 됐는데. 아주 그냥 여론조사가 처참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당선되기 힘든 그렇죠.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게 고향에 계신 분들 서울에 병원도 잡아주고 경찰서 상황 있으면 또 이렇게 민원도 봐줬던 이런 분이 김재철 사장인데 고향이 이렇게 정성을 다했던 그동안의 공로를 왜 고향 사람들은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나? 주말마다 그렇게 내려가서 털을 열심히 닦으셨다고 그랬는데. 글쎄 말이에요. 이거 한참 더 하셔야겠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여론조사를 보니까 거의 꼴등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 참. 하여간 요즘 KBS, MBC 지상파 방송이
현격하게 그 영향력이 축소돼 가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아주 외면당하는 그 속도와 강도가 정말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피부적으로 느껴질 정도예요.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이게 사회적 지위. KBS 9시 뉴스 앵커가 사회적 지위로 어떤 지위인가. MBC 사장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인가. 좀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딱 KBS, MBC의 위상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자리매김되고 있다. 예. 이거를 아주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사건 같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국민 TV의 라디오 PD는 국회의원 후보까지는 되는데 말이죠. 예. 자, 광고 듣고 우리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만 하늘나라에 다녀올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세종대왕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겠다. 둘째 날엔 김구 선생님께 뜨거운 술을 한잔 올리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엔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아픈 역사, 친일파들을 꼭 처단하고 오리라. 나는 컨대 우리 라이프 상주는 민족 정기를 잃지 않는 상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해비시 프로를 국민TV에 후원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때 국민TV에 후원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1600-3267 앞뒤가 다른 1600-3267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베트남의 초대 주석인 호찌민 묘소에 헌화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논란이 되어온 기초연금제와 관련해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설명하고 참가한 각국 정상들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이랬던 TV 뉴스 앵커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제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합의된 것에 대해 늦게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이번에는 꼭 상봉 행사가 이루어져서 60년을 기다려오신 흩어진 가족들이 더 이상 가슴 아프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슴 조이며 기다려온 이산 가족들을 위해 합의된 일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실무진들이 잘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산 가족 상봉을 남북 관계 개선의 첫 단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정홍원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를 받으시고 윤진숙 장관을 해임 조치하셨습니다. 그가 지난해 10월 18일 마지막 KBS 9시 뉴스를 진행하면서 했던 클로징 멘트. 이번 가을 개편에 따라 저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앵커석을 내려갑니다. 지난 3년 동안 저는 맏형 같은 KBS 뉴스의 진행자로서 정제된 언어로 믿음을 주는 의젓한 논조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는 집단을 꾸짖을 때는 목소리를 더 준엄하게 높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따뜻하고 가벼운 소식은 웃으면서 전하려고 했지만 경직된 모습에 익숙해진 저로서 그건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모든 무거운 짐을 후임 앵커에게 넘기고 앵커석을 내려갑니다. 연부역강한 최영철 앵커가 느낌 아니까 더 멋진 스튜디오에서 훌륭하게 잘 해낼 것으로 믿습니다.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9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이걸 좀 편집해보자면
지난 3년 동안 저는 정제된 언어로 이명박근혜 대통령께 믿음을 주는 정권 재창출에 도움을 주는 논조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안 되는 집단을 꾸짖을 때는 목소리를 더 준엄하게 높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는 이제 이 모든 무거운 짐을 후임 앵커에게 넘기고 박근혜 대통령의 입이 돼 팔려갑니다. 느낌 아니까. 예, 느낌 아니까. 정제된 언어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입이 되시겠다. 뭐 그렇게도 들립니다. 예. KBS 기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KBS 9시 뉴스 앵커를 하다가 문화부장으로 이제 보직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KBS 문화부장에서 예. 청와대 대변인으로 보직 변경을 한 것 같아요. 아마 유선 전화도 같이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나는 어색하지가 않아요. KBS 9시 뉴스 앵커 하다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는 게 어색하지가 않아. 그렇죠. KBS가 거의 지금은 거의 박근혜의 입이 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네. 다만 큰 변화가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가 박근혜 대통령께서로 바뀌는 정도? 경어를 쓰는 정도? 그 정도로 KBS 뉴스가 완전히 망가진 거죠. 예. 망가진 데다 또 이렇게 확인 사살까지 해주는 그렇죠. 민경욱 앵커. 네. 예. 아니, 본인은 뭐라고 하나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 지금 KBS 기자들이 기수별로 난리가 났던데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런 반응 없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할 말이 없겠지, 사실. 할 말이 없기도 하거니와 예. 아마 미디어 오늘만 전화를 한 게 아니고요. 네. 아마 모든 매체들에서 다 전화를 한번 했을 텐데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습니다. 민씨 종씨인데도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전화 안 받아. 네. 예. 아니 전화 받으라고 대변인 하는 거 아닌가? 당연하죠. 아니 안 받, 걸려오는 전화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를 먼저 걸어가지고 잘 지내느냐, 이 국정 홍보 좀 잘 부탁한다. 뭐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게 청와대 대변인인데 그렇죠. 기자들 전화를 안 받으면 도대체 뭐하러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안 받아서 미디어 오늘 기자가 문자까지 몇 번을 계속 남겼거든요. 예, 문자도 씹어요. 쉽죠.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예. 정확한 입장 같은 걸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영을 하려고 해도 예.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미디어 오늘은 아니고 다른 언론도 연락을 안 받나요? 아니 지금 민경욱 대변인의 입장이 예. 이렇게 폴리널리스트 논란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KBS에서 청와대 대변인으로 이동하면서 여러 과정들이 석연치 않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자들이 취재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네.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민경욱 대변인의 공식 코멘트가 나온 기사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예. 전화 안 받는다는 거죠. 전화 안 받는다는 얘기지. 예. 예. 아니 전화 안 받을 사람은 왜 대변인으로 뽑아?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은 응. 제가 봤을 때 청와대에 있는 다른 사람은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대변인이 그러면 안 됩니다. 대변인이 기자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진짜. 네. 그래요. 자, 일단 KBS 사정부터 한번 살펴보죠. 아니, 만약에 미디어 오늘에서 아침에, 그러니까 이제 대변인으로 임명되던 날 아침에 KBS 뉴스 편집회의에 민경욱 앵커가 참여했다. 이 보도가 나오지 않았더라면은 그냥 넘어갈 뻔했었어요. 그렇죠. 예. 민 부장이 단독 보도한 거 아니에요? 단독이라기보다는 제일 먼저 기사를 보도하긴 했는데 최초 보도. 그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본인이 갑자기 편집회의 마치고 왔는데 전화가 왔어. 청와대로부터. 청와대 대변인 해주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딱 끝난 순간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된 게 아니라 이미 수일 전부터 청와대로부터 이게 요청이 왔고 수락을 했고 그래서 청와대가 며칠 동안에 이 사람에 대해서 신상조회를 했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오케이. 당신 대변인으로 임명됐어. 연락을 받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수일 전에 사표를 내야지. 그 연락이 왔을 때.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최종적으로 오케이. 통보가 나니까 그때 사표를 냈다. 그렇게 충분히 유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미디어 오늘도 매일 아침에 부장단끼리 편집회의라는 걸 합니다. 예. 근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 제가 자 청와대로부터 콜을 받고 네. 딱 부장단 회의에서 아이템 회의를 합니다. 네. 그러고는 점심 이후에 오후에 예. 청와대로 가서 대변인 임명 소감을 발표를 합니다. 예. 그러면 미디어오늘에 있는 기자들이나 이런 편집국 선수들은 예. 뭐 어떤 심정이 들겠습니까? 빙엿을 지금? 먹은 거지 한마디로. 그렇죠. 아니 그 이런 황당한 상황인데도 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네. KBS 쪽에 해명이 이해가 안 가요. KBS가 같이 공분하고 말이야. 당신 그렇죠. 이 지금 KBS의 그 기자로서 저널리스트로서 곧장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 당신 도의도 없어? 윤리의식도 없어? 이렇게 비난을 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아무리 지금 저 KBS의 수뇌부들이 박근혜의 개라 할지라도. 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예. 말을 맞추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막 쏟아졌는데 사실 이게 2월 5일 날 점심 이후에 속보가 뜨면서 예. 그전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KBS에서도.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가 막 속보가 뜨니까 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예. 저를 비롯해서 많은 기자들이 막 묻지 않게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죠. 취재를 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경욱 전 앵커의 사표 언제 냈느냐 이걸 두고 KBS 쪽에서 정확하게 해명을 못했어요. 모르니까. 네. 모르기 때문에 해명을 못했다가 아니 정말로 공식 창구인 홍보실에서 제가 물어봤는데도 정확하게 자기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5일 저녁 무렵부터 이상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예. 4일날 사표를 냈다더라. 이런 전날에? 얘기. 그렇습니다. 전날 사표 낸 사람이 다음날 아침에 편집회의에 참석해. 그러니까 그게 더 이해가 말도 안 되는 되는 얘기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 그래서 계속 물었죠. 그러니까 2월 6일 날 더더군다나 제가 계속 물으니까 2월 6일 오전에 KBS 사내 게시판에 공지가 뜹니다. 예. 정확하게 9시 5분인가 그럴 거예요. 오전에. 2월 4일자로 면직 처리됐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타임머신 타고 가가지고 아니 그거를 사표 낸 걸로 했나? 그거를 딱 보자마자 KBS 기자가 저한테 연락을 합니다. 네. 이런 게 떴는데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이다. 이건 그야말로 빅년 먹은 데다가 빅년 먹은 알리바이를 데다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또 다른 엿을 갖다 입에 물린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자가 화가 나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는 왜 민경욱 전 앵커가 KBS에 빅엿을 먹이고 청와대로 갔는데 KBS는 자존심도 없냐 이거죠. 네. 왜 그런 선수를 이런 식으로 또 해명을 해주고 알리바이를 맞춰주고 이게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물었죠. KBS한테. 네.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KBS 홍보실에다가. 그렇습니다. 이거 좀 아니다. 네. 얘기를 하니까 어버버버 합니다. 어버버버 하는데 이거죠. 제가 너무 참 해명이 궁색해서 네. 뭐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만 네. 이겁니다. 5일날 원래 저녁에 공지를 하려고 했다. 4일날 사표를 내서 면직 처리됐다는 걸 공지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과정이 좀 거치다 보니까 저녁에 최종 결정이 났고 그래서 2월 5일날 저녁에 공지를 하면 누가 보냐. 그래서 그냥 6일날 아침에 공지를 좀 늦게 한 것뿐이지 사표 면직 처리는 2월 4일자로 처리가 됐다. 그래서 내가 물었죠. 그 면직 처리가 사표 수리가 된 사람이 5일날 편집회의를 왜 왔냐? 모르니까 그거는 모르겠다는 거야. 아니 뻔한 사실을 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말을 맞추는데도 어떤 기자분은 저한테 정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방송에서 예. 정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민경욱 전 앵커가 아주 큰 똥을 싸고 갔는데 큰 똥을 네, 큰 똥을 싸고 갔는데 네. 너무나 큰 똥이기 때문에 뒷수습을 하려고 해도 말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네. 그래요. 저기 뭐 비유를 한 김에 나도 얘기하자면은 네. 이 된 똥을 쌌으면은 이게 치우기가 쉽습니다. 묽은 똥을 싸가지고 이게 계속 번지니까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네. 수습하기에는 너무 참 큰 대형 사고를 치고 갔죠. 자, 그 KBS 조직 내부가 상당히 술렁이었을 거예요. 이게 뭐 지금 청와대 대변인으로 간 거는 KBS의 문화부장보다 청와대 대변인이 더 낫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KBS 조직에 어마어마한 빅엿을 먹인 거나 다름이 없는데 네. 그렇다면은 당연히 길환영 사장 이하 전 직원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KBS 맨일 수 있었나?
이렇게 통탄에 할 일인데, 근데 도리어 그 가는 길에 빨간 그 양탄자를 펼쳐준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KBS 지금 기수별로 예. 굉장히 지금 후배들이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KBS 보도본부의 전체 의견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좀 미묘한 게요. 예. 후배 기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송톨합니다. 특히 이제 새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들이라거나 이런 기자들은 정말 이거는 어디 나가서 얼굴을 못 들겠다 이런 정도로 지금 격렬하게 송톨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부러워해?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요. 나쁠 거 없지 않냐. 부러워하는 거네. 나쁠 거 없지 않냐. 미친놈들 진짜. 아이고. 이런 반응이 많고요. 예. 그것 때문에 후배 기수들이 이 가족주의가 보도본부에 잔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가족주의. 왜곡된 가족주의. 예. 그래서 그거를 사내 게시판 성명서에다가 언급을 할 정도로 KBS 보도본부에 미묘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네. 저 KBS 기자가 직접 저한테 얘기한 겁니다. 네. 제2의 민경욱을 꿈꾸는 기자들이 분명히 있다. 그런 사람들은 아마 네. 굉장히 이걸 기회라고 생각을 할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경욱이 지금 도름 맞고 있지만 그렇죠. 앞으로 자기 갈 길에 있어서는 말하자면은 롤 모델인 거지. 롤 모델이 됐고 다음에 자기가 그 길을 선택했을 때는 요걸 좀 덜 먹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렇게 안도할 수도 있다는 건가? 그렇죠. 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KBS 여러 입장을 고려를 했을 때 전혀 손해 볼 게 없다. 지금 물론 제기되고 있는 이런 비난은 네. 잠깐이면 지나가는 그런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기자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 KBS의 이런 가족 같은 분위기가 결국은 언론의 정도를 흐리고 있다. 언론의 어떤 자존심, 정체성을 흐리고 있다. 이런 지적이군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경욱 지금 대변인이 예. 나름 KBS에서 네. 자기가 KBS 앵커 출신이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민경욱 지금 대변인하고 친한 주변 지인들한테 이제 네. 취재를 한 바에 따르면 예. 정치 쪽에 그렇게 의사가 없었대요. 근데 갑자기 이 민경욱 전 앵커가 예. 청와대로 이동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며칠 동안 취재를 해봤더니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민경욱 그 대변인이 앵커직에서 내려온 게 지난해 10월입니다. 그렇죠. 예. 10월 18일까지 했어요. 앞서 들으신 대로.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때 본인이 예. 앵커를 조금 더 하고 싶어하는 그런 눈치였어요. 근데 바꿔야 된다. 네. 이게 이제 보도국 수뇌부들의 의견이었고 또 뭐 간부들의 의견이었기도 했죠. 바꾸나마나 KBS 뉴스는 달라진 게 없어요. 사람만 바뀌었지. 네. 그냥 시키지 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젊은 그런 뉴스를 하나 저런 뉴스를 하나 똑같이 박근혜 홍보 방송인 건 뭐 마찬가지인데 뭐 굳이 왜 바꿔? 그러니까. 근데 젊은 뉴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앵커만 이제 젊은 선수로 바꾼 거죠. 네. 조금 더 하고 싶어 했는데 네. 그 분위기가 아닌 걸 알고 본인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섭섭해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KBS 엿먹어라 해가지고 그렇게 청와대로 간 건가? 근데 그러진 않겠지 설마. 앵커에서 내려왔으면 예. 통상 뭐 프로그램을 하나 뭐 준다든가 예. 혹은 뭐 바로 보직을 준다든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예. 문화부장을 맡기 전에 예. KBS 관계자가 한 얘기가 잠깐 동안 네. 보직을 맡기 전까지 평기사 상태로 있었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서운해 할 수도 있는 거죠. 자기가. 그렇죠. KBS 9시 뉴스 앵커 하다가 특파원 출신에. 글쎄. 그러니까 앵커도 수년을 했어. 무슨 부장으로 바로 영전이 되면은 이 사람 이제 뭐 그렇죠. 이젠 그 고위직으로 가는 거구나. 뭐 그 최소한 본인에겐 그런 명분도 주고 실리도 주는 그런 면이 있는데 갑자기 9시 뉴스 앵커 하다가 평기자 시켜버려 가지고 보직을 맡기기 전까지 평기자 상태로 있었다는 한마디로 거죠. 날 물매기인 거 아니냐. 굉장히 자천한 거 아니냐. 굉장히 그때 네. 서운해했었다는 그런 얘기를 KBS 몇몇 관계자들이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예. 지금 청와대 행으로 이렇게 바로 직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일정하게 좀 작용한 게 아니냐. 네. 사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민경욱 앵커, 전 앵커에 대해서 KBS 지금 뭐 경영진이라든가 간부들이 악감정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지 않냐. 제가 이렇게 물었죠. 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저한테 하느냐. 네. 김환영 사장이라든가 지금 KBS 경영진이 판단하기에 네. 민경욱 전 앵커 같은 경우에는 예. MB정부 시절 예. 더더군다나 김인규 전 사장 때 잘 네. 나갔던 인물이거든요. 그 김인규 사장 때 앵커 된 거 아니야. 김인규 라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좀 거칠게 말하면 예. 김환영 사장의 사람으로 이 판단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구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체도 하고 이래가지고 좀 분위기를 새롭게 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는데 예. 민경욱 대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서운했을 수도 있는 거고 더더군다나 조금 뭐 아까도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개인 이름을 건 뭐 프로그램을 준다든가 예. 아니면 이런 뭐 고정 프로그램을 맡긴다든가 예. 이런 것도 전혀 없이 예. 잠깐 벙 뜬 상태에서 있다가 문화부장을 맡겼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본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측에 계신 분인데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대변인 자리가 사실 뭐 큰 자리는 아니지만 KBS 경영진 입장에서는 민경욱 전 앵커가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 예. 아마 적지 않게 속으로 당황했을 수도 있다. 이런 거네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80년에 그 허문도 씨가 조선일보 기자로 있다가 하여튼 안 좋게 해서 조선일보 그만뒀어요. 그렇죠. 허문도 씨가. 예. 근데 전두환이 집권하면서 허문도가 중용돼요? 굉장히 중용이 됐죠. 조선일보에서 당황했습니다. 네. 저기 사주하고 틀어져서 나갔는데 그렇죠. 지금 전두환의 최측근이자 실세인 거야. 가지고 아주 허문도한테 잘 보였다는 조선일보 사주가 그런 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청와대 대변인이 그런 막강한 자리는 아닙니다. 아닌데 조금은 아니 자기 나쁜 얘기하면은 저기 김환영 사장 앞날은 안 좋지. 그러니까 뭘 되게 할 능력이 민경욱 대변인에겐 없을 수 있어도 안 되게 할 힘은 있다는 거지. 그게 사실 그 기자들끼리 썩은 농담이라고 합니다. 그런 농담을 할 때 자주 쓰는 얘기입니다. 기자가 남을 잘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기자를 친구로 두시거나 지인으로 두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는데 기자를 통해서 뭘 잘되겠다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기자들끼리 하는 은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잘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누구 하나를 타겟으로 잡고 저 인간을 죽여버리겠다 이러면 그럴 수도 있는 게 기자입니다. 이 정권에 따라서 그 앵커들이 바뀌어요. 그렇죠. 참여정부 때 그 홍기섭 앵커가 그렇죠. 한동안 9시 뉴스 하다가 그 누구야 이병순 사장 들어서면서 EBS 사장 이병순 EBS 이병순 사장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바로 교체설이 나오더니 박영환 그렇죠. 앵커로 쭉 이어지다가 민경욱 앵커가 이렇게 된 거죠. 김인규 사장 때. 그렇습니다. 자, 뭐 하여튼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앵커 자리도 바뀌게 되는데 앵커가 정권의 사람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그거. 안타까워요. 우리나라의 이 장기 앵커를 하신 분이 이제 엄기영 전 사장 정도인데. 그렇죠. 엄기영 전 사장도 뭐 보면은 누구에게나 참 이게 공손하고 그렇게 예의 발랐던 그런 분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만. 아니 만약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진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앵커로 앉혔다면은 엄기영 13년 신화는 없지. 당연합니다. 그 관섭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장기간 하고 결국 이제 노무현 대통령 물러나고 이명박 집권할 때 그 무렵에 이제 앵커 그만두고 MBC 사장에 도전을 해서 그렇죠. 2008년에 MBC 사장이 된 거 아니에요, 엄기영 씨가. 하여간 참 씁쓸합니다.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래서 이 민경욱 대변인 제가 한마디 더 하시면은 이 민경욱 대변인이 9시 뉴스 앵커 하던 사람이 청와대 대변인으로 간 것은 결국 이 앵커라는 자리가 9시 뉴스 앵커라는 자리가 결국
권력과 코드가 맞아야만 그 자리에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다라고 보여준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신경민 MBC 뉴스데스크 앵커가 잘렸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죠. 엄기영 때 잘린 거예요. 김재철 때 잘린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엄기영이 권력의 압력이 없으면 과연 잘랐겠어요? 압력을 받았으니까 자른 거지. 신경민을. 만약에 신경민 전 앵커가 예. 클로징 멘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예. 권력에 비판적이지 않고 예. 야들야들한 그런 어떤 뉴스를 진행을 했다면 예. 왜 자르겠습니까? 그렇죠. 엄기영 전 사장에게 압박이 들어가지도 않죠. 엄기영 사장이 사장이 된 다음에 앵커 시킨 사람이 바로 신경민 그렇습니다. 앵커예요. 네. 엄기영이 세운 사람이요. 신경민은. 네. 결국 엄기영이 잘랐지만 엄기영이 왜 잘라? 자른 이유는 분명하지. 청와대에서 뭐 연락이 오니까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때 당시 뭐 청와대뿐만 아니라 네. 새누리당에서도 뭐 논평 내고 압박하고 뭐 장난 아니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참 지상파 방송에게 공정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건 뭐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죠. 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진짜.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예.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예. 이 뭐 공영방송 뉴스 앵커뿐만 아니고요. 예. 지금 어지간한 뉴스 앵커를 하신 분들이 조금 괜찮다, 유명, 인지도가 높은 분들은 예. 다 정치권으로 지금 가시고 있단 말이죠. 예. 아, 이거는 조금 언론계에 큰 손실이고 예. 데미지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런 점에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뭐 더 말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무슨, 여당 후보로 나간 것도 아니고, 정말 안온한 길을 택한 것도 아니고, 9시 뉴스 앵커를 했으니까 제가 뭘 했어요? 그냥 팟캐스트 PD하다, 그렇게 정치권에 불려간 건데, 네. 하여튼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바로 또 이제, 그 길을 내서 돌아서긴 했습니다만은, 네. 근데, 그래도 언론인 하다가, 국회의원 하는 거, 그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최문순 사장도 말이죠. MBC 사장 끝나고 나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예. 욕먹었어. 그때 언론, 시민단체 쪽에서도 예.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민주당 후보로 나간 건데도 욕을 먹었는데요. 그럼요. 예. 그것도 논란의 여지가 큰데, 이 국회의원도 아니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도 아니고, 청와대 대변인으로 갔다. 야, 이거 진짜 완전히. 근데, 관련해서, 예. 제가 진짜 어이가 없었던 KBS 쪽의 해명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가 있었습니까? 아니, 윤리강령 위반이거든요, 이게. 윤리강령 위반. 예. KBS 윤리강령 1조 3항에 예.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 예.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KBS 공영방송 KBS 이미지의 사적 활용을 막기 위해서 예. TV와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해당 직무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는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위반한 거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예. 위반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KBS가 정말 잔머리를 잘 굴립니다. 네. 어떻게 해명을 했느냐? 이 윤리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치 활동이라고 하는 게 예. 국회의원 등 선출직이나 당적을 가지고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청와대 대변인은 선출직이 아닌 공직이므로 정치 활동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윤리강령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자빠졌어. 그것도 언론사에서 내놓는 해명이라고. 아이고 정말 참. 아니 왜 당적을 가진 사람이 문제가 됩니까? 그 당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대변할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의 사람이란 말이야. 대통령의 사람. 그래도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론과 다르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마음에 들면 탈당해가지고 독자 노선을 걸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청와대 대변인은 뭡니까? 더 자율성이 없어요. 대통령의 입이에요. 기계적인. 네.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당적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심한 정파성과 편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위치란 말이죠. 그렇죠. 이 윤리규정 왜 만들었어? 이 윤리규정을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 아니 윤리규정을 만들면 뭐하냐 이게. 예. 이 무용지물 아니냐 예. 물어보니까 KBS 기자들도 그럽니다. 예. 이게 사실 정현주 사장 때 만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기자 개개인의 어떤 윤리적인 그런 소양 의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스스로 좀 강제하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는데 사실은 선언적 의미 이상을 가지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나간 사람한테 어떻게 그걸 뭐 그러니까 벌금을 물 수도 없고 그냥 나가면 끝이거든. 나간 사람한테 무슨 징계를 합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아니 그럼 이거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냐? 예. 없어요. 솔직히 법적으로 뭐 언론인들이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거 진출할 뭐 못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도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여기 청취자분들도 국민 TV 청취자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사실은 그게 엄밀히 봤을 때요. 예. 헌법에 위배될 수가 있거든요. 아니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선뜻 그런 거를 또 제정을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언론인 개개인의 윤리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 이렇게 하고 가버리시니 참 저로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전화도 안 받으시고. 이게 정말 참 이렇게 옹호하고 감싸는 KBS를 보면 더 절망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민경욱 씨가 그렇게 청와대 대변인 가는 거 개인의 일탈이라고 우리가 치죠. 그럼 KBS란 조직이 이거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교육을 하든지 규정을 더 강화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퇴직해서 간다? 퇴직금 안 준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규정을 바꾸든지 제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지금 후배 기자들이 기수별로 성명서 발표하고 이런 거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KBS 사측에서 더 먼저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이거 대국민 사과 성명 내야 됩니다. KBS 경영진이. 그렇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결국 김환영 사장을 비롯한 이런 분들이 인식을 하는 거죠. 여기서 박근혜 정권에 충성하나 청와대에 가서 박근혜 정권에 충성하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서야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지금까지 아무런 KBS에서 이런 후속 조치라든가 이런 게 안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감싸고 돌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게 저는 오히려 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거죠. 이래놓고 무슨 수신료 인상하겠다고 말이야. 수신료 저 박근혜한테 받아. 차라리 정말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요즘 이게 좀 여담인데 그 MBN을 보면은 그 이윤성 선생 이거 진행하대. 그 뭐야 대체? 그건 추태입니다 추태. 왜 그러냐면은 이윤성 씨는 새누리당. 그렇죠. 의원이었고요. 의원이 뭡니까? 국회 부의장을 했죠. 그렇죠. 국회 부의장 되면서 뭘 했습니까? 종편. 그렇죠. 종편법을 통과시키는데 있어서 그 날치기 처리를 한 주역이란 말이죠. 선도적 역할을 했죠. 날치기 주역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 놓고 지금 종편 가가지고 뉴스 진행을 해? 완전히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것도 이윤성 씨가 거기 앵커 할 당시에는 그래도 좀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김미화 씨. 예. 그렇죠. 이윤성. 맞아요. 이렇게 들여왔어요. 네. 지금 김미화 씨는 없어요. 네. 이윤성 씨 혼자 뉴스 진행합니다. 그렇죠. 이윤성 씨가 무슨 토크쇼 하거나 무슨 예능 프로를 진행합니다. 그거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뉴스를 진행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한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MBN이 종편 제허가 국면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그런 일환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저도 이제 여담 우스갯소리 한마디 하면 청와대 대변인으로 민경욱 전 앵커가 가지 않았습니까? 부대변인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포옹하기를 원했던 그렇지. MBN의 그 기자 이름이 뭐였더라? 제가 알기로 김은미 기자였나 그랬을 김은미. 겁니다. 그분이 가면은 부대변인 정도로 가면은 정말 환상의 트리오다 뭐 이런 얘기가 그래요. KBS에서 나옵니다. KBS에서 나와. 근데 그런 얘기가 저는 듣는 게 아무리 농담이고 여담이지만 같은 기자로서 굉장히 우울합니다. 아니 어쩌다가 한국 언론이 진짜 이 지경까지 떨어졌는지 참 씁쓸합니다 진짜.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리 돌아온 장고라고 난닝구님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자 잠시 우리 또 광고를 듣고 또 계속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 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개념상조 우리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친일파가 득세하고 교과서까지 오욕으로 뒤덮이는 2014년. 올해 3.1절은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라디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가 주최하는 3.1절 등반대회에 전국 모든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월 1일 성공적인 TV개국과 국민TV 라디오 개국 1주년을 자축하는 자리. 조합원이 참석 안 하면 누가 참석합니까? 박근혜 대통령? 박지만 씨? 어떻게 참여하냐고요? 올해 3월 1일 토요일 아침 11시 성인은 15,000원, 청소년 이하는 만원의 회비를 지참하시고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경원선 백마고 지역에 모이시면 됩니다. 산이 높지 않습니다. 트레킹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점심이 죽여줍니다. 가마솥밥, 숯불 삼겹살로 입이 호사로울 것입니다. 인절미를 만드는 떡매치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3월 1일 토요일 아침 11시 경원선 백마고 지역에 모여주세요. 신청과 문의는 조합원 백마고지 김정일님 010-9523-5400입니다. 미디어를 알아야 미디어에 먹히지 않는다. 저쪽에 이명박근혜가 있다면 이쪽에 민동 김용민이 있다. 미디어계 길라잡이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조선일보의 종편 TV 조선의 보도. 하루 평균 이용 승객이 겨우 15명인 시골 기차역에 영무원이 17명이나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손님보다 직원이 더 많은 기차역들 한두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김자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2010년 2억의 철도 운송 수입은 겨우 1,400만 원에 그친 반면 인건비는 11억 3,900만 원으로 역수입의 81.3배에 이릅니다. 코레일을 사실상 지배하는 강성노조가 무소불위의 철밥통 챙기기에 앞장선 결과라는 비판이 따르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 CBS 라디오가 진상을 취재했는데 우선 이 역은 승객보다 화물 취급역입니다. 따라서 화물 수입을 합하면 한 해 수입은 1,400만 원이 아니라 96억 1,500만 원이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적자역이 아니라 1인당 6억 3천만 원의 매출을 내는 흑자역인 겁니다. 영무원들은 해당 기사 때문에 큰 고초를 겪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혈세만 빨아먹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진 그런 정말 분개하고 진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습니다. 예, 쌍용 역장한테 전화 한마디만 하고 내보냈어도 그런 어처구니 없는 기사는 안 났을 겁니다. 보도 경위를 추적해보니 자료 출처는 국토부였습니다. 국토부 담당관은 왜곡 보도라고 밝혔지만 제가 봐서는 조금 그렇게 아주 명쾌한 자료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변인실은 자료 진원지는 끝내 함구했습니다. 문제의 기사는 당일 타사 일간지에도 나란히 보도됐고 국토부도 당시 이들 기사를 4만 2천 명의 팔로워에게 13차례나 공식적으로 퍼나른 걸 보면 여론 조작의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밑밥을 던지고
조선일보가 낚은 어처구니 없는 철도노조 죽이기 모략 기사. 여기에 낚인 물고기들을 볼까요? 우선 YTN 라디오의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인 전원책 변호사. 지금 신문에 다 보도됐지만 대표적인 예로 하루에 15명 이용하는 역에 직원이 17명입니다. 역장 1명, 부역장 3명, 그리고 나머지 13명이에요. 이런 식으로 방만한 경영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현 상태로서는 계획을 못해요. 그러면 경쟁체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이역에 17명의 직원이 있다는 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12월 30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류수택 최고위원. 코레일의 방만 경영은 정말 가관입니다. 연 5천억 원의 완성 적자로 17조에 이르는 빚더미 위에 있으면서도 1인당 평균 6,800여만 원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매출액의 절반 가까이를 인건비로 텅텅 써대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미 보도되었지만 하루 승객이 고작 15명인 역사를 17명의 영문이 지키는 비효율을 보면서도 고칠 생각은 않고 국민 혈세만 계속 쏟아부으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공기업이지 세금 먹는 하나나 다름없습니다. 이 사건과 무관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일전에 했었던 말이 떠오르네요.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된 유언비어를 바로잡지 않으면 개혁의 근본 취지는 없어지고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역을 없애면 되겠네. 역을 없애고 한 1,000억 되는 수입 포기하면 되겠네. 제가 봤을 때 TV조선이나 조선일보 보도도 문제지만 그걸 마치 성경이나 바이블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그 보도를 하면 그게 다 사실인 줄 알아요. 근데 딱 보면 저는 일단 그렇거든요. 만약에 조중동이나 이런 데서 하루 승객이 15명인데 영무원이 17명이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역을 정부가 코레일이 가만히 내버려 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의심부터 하거든요. 이 보도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걸 그대로 믿습니다. 아마 조선일보나 TV조선도 그런 걸 노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분들은 조선일보가 왜곡을 해도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니까. 그래서 이제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격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조선일보는 스스로 그 언론으로서의 그런 위상과 또 명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우파, 뭘 잘 모르는 분들, 기득권 유지 외에는 삶에 낙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의 신문으로 전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신문을 갖고 뭐 무슨 신문 읽기 교육, NI 그런 거 하는 애들 보면 정말 참 불쌍합니다. 네. 또 그런 교육을 시키는 아버지 어머니의 뇌를 좀 의심하게 되고요. 그렇죠. 근데 이 조선일보가 이렇게 아직도 이런 어떤 그런 어르신들한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판매망과 배급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어지간한 시골 이런 데 가지 않습니까? 그거 신문 잘 안 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말 조선일보는 거기서도 보입니다. 그거는 정말 제가 놀라울 정도로 야, 이 선수들의 네트워크 이 망은 정말 혀를 내두르는구나 제가. 그 정도로 좀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TV조선 여태껏 사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정도 안 하고 있고요. 이런 신문 거의 불량식품이거든요. 그렇죠. 불량신문이죠. 먹는 걸로 비유하자면 불량식품인 건데 뭐 잘못을 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바로잡지 않는 이런 언론은 불량품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량품을 돈 내고 보시는 건 곤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전원책 변호사도 어찌됐든 이렇게 인용을 해서 방송에서 언급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다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이 보수는 사실과 진실에 별 관심이 없고요. 편린해. 그렇죠. 팩트만 갖고 가공을 해서 그 아전인수로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집권을 하면은 지금 당장 그 폐단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작은 소수의, 그리고 또 맥락을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을 딱 집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매도하고 집단을 종북으로 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거죠. 국민이 똑똑하면은 이런 정부, 이런 언론 존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은 이런 언론을 멀리하는 것이고요. 이런 언론을 멀리하면은 결국 영향력이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언론이 무슨 보도를 하더라도 떨지 않게 되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민주당부터 보면요. 조선일보에 뭐가 났다. 우리 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가 났다. 이거 어떡하냐. 절절매는 그런 정말 얼간이들이 있어요. 민주당의 개혁은요. 조중동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도 신경 안 쓰고 넘어가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번에 네. 설 연휴 때 네. 제가 이제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예. 부모님 계신 데를 갔다 왔는데 네. 정말 네. 그 어르신들이 종편 많이 봐요.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근데 종편을 많이 보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상파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어렵고 재미없어요. 네. 그것도 호흡이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뭐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계속 지상파를 보셨고요. 또 지금 케이블 상당수가 보면은 지상파 거 재방송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볼 기가 없었는데 또 그렇다고 이분들이 소일할 것도 없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종편을 딱 잡으면은 구미에 맞는, 기호에 맞는 그런 컨텐츠들도 나오고요. TV조선 보셨어요? 앵커 얼굴이 거의 화면에 한 80% 돼요. 자막도 엄청 커요. 왜 그러냐?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 패턴을 분석을 했거든요. 예. 오전과 예. 저녁 시간대는 예. 주로 할머니나 어머니들이 채널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드라마. 예. 근데 낮 시간대는 네. 압도적으로 할아버지나 네. 이 남자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채널 선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낮 시간대 그렇게 종편이 예. 아주 전략적으로 경쟁적으로 그 시간대 하루 종일 뉴스를 시사 프로를 틀어놓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근데 물론 이렇게 종편을 택하고요. 이러는 기저에는 소외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이 젊은 자녀들이 자신을 구태로 몰고, 그렇죠. 수구로 몰고, 꼴통으로 몰고, 이런 거에 상당히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채널을 트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 그렇죠. 전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그런 억측이고 왜곡이고, 그리고 또 선동인데, 자기가, 마음속에 갖고 있던 얘기들을 이론화 시켜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냥 계속 틀어놓는 거지. 그렇죠. 전 충격을 받은 게, 제 친구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호남 출신인데, 네. 아버지 어머니 다 호남 출신이에요. 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속했던 당을 안 찍은 적이 없었는데, 네. 이 양반이 내내 TV조선만 켜놓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나? 그러니까 참 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직업적으로라도 예. 한번 TV조선을 예. 좀 오랫동안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정말 10분 이상을 못 보겠어요. 역겨워서. 이게 나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분들하고 우리 생각이 바르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죠. 그렇죠. 하여간 좀 조선일보의 억측도 난 믿겠다 하시는 그런 분들과 함께 조선 동아 종편이 사라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사라지길 바라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종편 제어가 국면이 네. 시작이 되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하나 정도 떨어뜨리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그 방통위 주변에서 나오긴 합니다만 네.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럼 결국에는 셋다 그냥 그대로 갈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냈다. 네. 그대로 갈 가능성이 많고요. 예. 다만 점수가 가장 낮은 하나 정도에 대해서 예. 아마 전제를 붙이겠죠. 예. 전제 조건을 붙여서 조건부 제어가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 뭐야 그럼? 그냥 가는 거죠. 제어가지 그거는. 그렇죠. 조건부 제어가는 근데 요즘
조선일보 보니까 당신들 약속한 거 있으면은 그거 지켜야지 왜 안 지키냐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적을 하니까 그거 어떻게 지키라는 거냐 못 지킨다 이러고 있다면서 배째라고. 그렇죠. 아니 쥐들이 그렇게 약속해놓고 못 지키겠다고 배째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이런 데를 떨어뜨려야지. 과연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방통위가? 이게 만약에 지금 JTBC가 그렇게 했다. 아웃이지. 아웃이죠. 네. 바로 그냥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그렇죠. JTBC가 돈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약속 대체로 잘 준수하고 있고 그래서 책이 안 잡혀서 그렇지. 행여라도 지금 TV조선 하는 식으로 JTBC가 나왔다. 그럼 바로 아웃이지 이번에. 그렇죠. 예. 법과 상식, 양식, 원칙 이런 거는 다 자기들 정파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적용을 하고 이런 정권입니다. 공정성이라고는 정말 털끝만치도 없는. 김용판 보십시오. 김용판. 예. 김용민이 아니고 네. 김용판. 예. 말 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여간 참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짚어보죠. 이것도 골 때리는 소식이었는데요. 예. 이게 사실 제가 봤을 때 정말 심각한 사안인데 예. 의외로 이게 잘 문제 제기가 잘 안 됐습니다. 예. 어떤 거냐? 네. 그 선거방송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네. 이게 뭐 하는 데냐면 예. 지방선거라든가 네. 선거철이 되면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에 네. 이걸 기구를 둡니다. 그래서 네. 선거 방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라든가 이런 거에 공정성, 예. 뭐 저촉이 되는 건 없는지, 예. 문제는 없는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심의하는 그런 기구인데요. 불필요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 구성이 됐어요. 예. 그래서 위원들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예. 아주 골 때립니다. 위원들이. 예. 아주 골 때립니다. 누굽니까? 아니 위원을 보면 김수민 변호사, 최홍은 사목정보 주간, 김범식 송원대 국방공무원과 이 초빙 교수, 그다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몰라. 예. 모르는 사람들 빼고 쭉 있는데 다들 호불호가 있겠죠. 그리고 평가가 엇갈리는데 예. 언론계에서 예. 이 두 사람은 문제가 심각하다. 예. 이 두 사람이 누구냐? 예. 고대영 전 KBS 보도본부장. MB 정권 때 아주 잘 나가셨던 분이죠. 예. KBS 기자들과 예. 노조에서 실시한 불신임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불신임을 받았던 편파방송이라는 예. 그런 주역으로. 이런 사람이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못 가느냐? KBS 안에서 공정성이 없다고 판명된 분이면은 그런 사람 데려가면 누가 뭐라고 그래. 특히 새노조나 이런 기자협회 이런 데서 이제 불신임 투표를 했는데 압도적으로 불신임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데려가야 되는데 이명박 정권 때 잘 나갔던 간부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안 데리고 갔죠. 네. 그래서 아마 선거방송심의위원 정도로 이렇게 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분은 개평을 개평이구만. 이분이 간 거는 정말 KBS에서 이거는 좀 아니다. 아니 편파방송의 주역이 네. 무슨 공정성 심의를 하겠다는 거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 고대영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 이력을 보니까 네.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겸임교수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예. 원래 그 KBS 자회사죠. KBS 미디어. 예. 감사를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예. 왜냐? KBS 미디어 감사라면은요. KBS 미디어가 KBS 자회사이긴 합니다만 예. 어찌됐든 KBS가 심의 대상이 되는 기관 아닙니까? 예. 그 자회사의 감사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심의위원으로 오는 거는 적절치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취재를 했더니 예. 어이구 조용히 그만두셨더라고요. 조용히 그만뒀어. 호련히 그만두셨더라고요. 지난 연말에 아시는 분도 KBS에서 별로 없어. 제가 확인 취재를 하니까 그때서야
그만두셨네요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그게 전 내막이 궁금합니다. 쓸쓸하게 이제 뒤안길로 사라지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취재를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고대영 전 본부장이 KBS 미디어 감사로 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 이 방송을 들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만두셨습니다. 호련히 그만두셨어요. 호련히 조용히 그만뒀습니다. 예. 내막은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이분은 정말 문제인데요. 예. 김정수. 예.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분인데. 근데 이렇게 하면 잘 모르죠. 예.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아실 겁니다. 지난 2009년 때 T브로드로부터 네. 성접대를 받은 청와대 행정관이 있습니다. 예. 신촌에서. 네. 그래요. 한번 경찰에 발각이 돼가지고. 예. 사퇴한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아니, 이건 뭐 정파성을 떠나서 기본이 안 된 사람이 왜 이 자리로 가요? 사실 이분이요. 한국 케이블 TV협회 사무총장으로 갈 때부터. 네. 벌써 이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예. 근데 계속 문제 제기를 했지만 예. 그래 뭐 케이블 TV협회 사무총장 그래 뭐 가라. 뭐 이런 분위기가 많았어요. 네. 근데 거기가 뭐 정부 공기관은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건 다르죠. 이건 다르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방송의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떠나서요. 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가장 도덕적으로 엄격성이 요구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편파성 이런 걸 다 떠나서 이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 자격 미달인 사람을 아니 성매매는 이미 다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됐죠. 성매매 했어? 했죠. 근데 당시 예. 어떻게 성접대를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느냐? 예. 성매매 무혐의 처분이 아니고요. 예. 성접대 로비 의혹으로 그거와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거죠. 왜냐? 이미 성접대를 받은 날이 네. T브로드 합병 결정이 난 이후였기 때문에 네. 성접대 로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네. 성매매한 팩트는 예. 남아 있습니다. 그게. 성매매는 왜냐면 한 것이고 경찰이 그때 잠복 근무를 해가지고요. 제보를 받고 현행범으로 잡았구만. 현행범으로 잡았어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 거였죠. 이게 만약에 무슨 김용민이가 그랬다든지 통합진보당 인사가 그랬다든지 그러면은 조선일보 일면으로 3면 해설 기사에 아마 한 며칠간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서두가 이렇게 시작하겠지. 성매매가 발각된 김용민 이렇게 기사 항상 그렇게 시작될 거예요. 저 조선일보가 그 인터넷 신문에 뭐 내가 트위터에 뭐 글 하나만 올리고 조금 좀 이 와일드하다 싶은 거는 바로 기사화를 해줘. 전담 기자가 있다니까. 있어. 바이라인은 없어요. 이름 없는 기자야. 네. 무명의 기자인데. 네. 근데 항상 그 기사를 보면은 국민 TV 이런 얘기도 안 나오고 지난 총선 때 막말 파문으로 낙선한 전 민주통합당 후보 김용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주 딱 수식어가 딱 수식어 아니 근데 그걸 아니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 네. 김용민 파일에 딱 있는 것 같아. 네. 그래가지고 내가 트윗에 올리는 글을 내 트윗에서 안 보고 조선닷컴 가서 본다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서 격려해 주더라고. 아주 속 시원하다고. 참나. 아니 근데 이런 사람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방송의 보도의 공정성을 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누가 누구를 심의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네? 그래요. 아휴, 참 이게 워낙에 온 세상이 비정상화가 되다 보니까 뭐 이런 게 별로 놀랍지도 않고 스트레스가 쌓이지도 않아. 너무나 당연한 저들의 행동이고 결국에는 그 김정수 그 사람 성매매했다는 그 사람 뭐 박근혜하고 뭐 연줄이 있겠지. 혹은 뭐 새누리당하고 연줄이 있겠지. 그렇지 않고서야 이 사람이 그런 자리를 가질 수 있겠나? 아니 뭐 연줄이 있든 없든 간에 연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저는 진짜 그걸 묻고 싶어요.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이거 시키면 할 사람 제가 봤을 때 여럿 있거든요. 근데 굳이 이런 전력으로 도마에 올랐던 이런 사람을 왜 굳이 할까?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이해하려 들지 마세요. 뭐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건건이 참 너무나 분노할 일들 뿐이잖아요. 그렇죠. 건건이 분노해야 합니다. 그냥 뭐 얘네들은 원래 그렇지 하고 넘어가면은요. 결국 결론은 그네들의 행동이 합리화됩니다.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하면은 그때 그렇게 넘어갔잖아. 아무 지적도 안 했잖아. 이러면서 면피를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이 그야말로 야만과 비합리화, 몰상식의 시대에도 단단히 그들과 상대로 맞설 수 있는 그런 강인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워낙에 이 정권이 정말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정권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MBC 사장 공모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정말로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자체가 뉴스인데요. MBC 사장이 누가 되는지 미디어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별 관심이 없어. 미디어지 기자들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게 정말 정상의 비정상화네. 네. 아니 통상 이 정도 되면은 벌써 뭐 하마평 나와야 되고요. 막 기사가 막 쏟아져야 되거든요. 없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모 MBC 관계자가 누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분위기를 전달을 해줬죠. 그 MBC 관계자가 우리 민 부장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연락을 해서 그래서 죄송한데 관심 없거든요. 미디어 기자들이 MBC 사장에 관심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카톡에 당황 이모티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한테 막 보내시더라고. 제가 그래서 한마디 해줬죠. 지금 MBC 위상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수적 그 색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MBC 와서 뉴스를 안 봐요. KBS 뉴스 안 봅니다. 안 봅니다. KBS는 모르겠다. 근데 KBS가 뭐 워낙 전국에 다 방송되게끔 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건 KBS 뉴스를 보는 게 아니고요. 틀어져 있는 거죠. 틀어져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진짜 충성도 있는 사람들은 다 TV조선이나 뭐 채널A 이런 걸 본다고. 그렇죠. 그리고 그 KBS하고 MBC를 그러면은 진보적 성향의 그런 이 매체 수용자들이 보느냐? 안 봐. 안 봅니다. 다 꺼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KBS, MBC는 누가 보죠? 이제 급격하게 시청률 곤두박질 칠 겁니다. 뉴스. 지금도 그렇지만은 MBC 뉴스에서 지금 시청률 얼마나 나와요? 정확하게 지금 통계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설프게 박근혜 두둔 하는 걸로는 시청자들에게 환심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박근혜 두둔도 박근혜 두둔이지만 다른 거라도 좀 제대로 보도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볼만한 뉴스가 없습니다. 볼만한 뉴스가 없으니까 다들 TV 뉴스를 안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지상파의 위기가 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게 바로 우리 민경욱의 청와대 직행, 그리고 김재철의 사천행, 그리고 MBC 사장에 대한 무관심으로 다 이게 현상화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누가 되든 MBC는 변하지 않는다. 관심이 없어요. 그걸 깨려면은 적어도 관심을 갖게 하려면은 MBC 노조가 붙어 깨야 됩니다. 그렇죠. MBC 노조는 좀 특별하게 보겠지.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KBS 안에서도 새 노조원들께서 우리는 좀 다르게 보겠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곤란합니다. 별로 역할을 못 하시잖아. 별로 목소리 안 내시잖아.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사람들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가족, 똑같은 가족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만날 때마다 KBS, MBC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처럼 미디어오늘 기자처럼 일상적으로 취재를 하고 그 다음에 취재를 하면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아는 사람들은 구분을 하지만 일반 국민이나 시청자들은 절대 그런 구분 안 한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김용민 PD가 얘기한 것처럼요. 일반 시민이나 시청자들은 그런 구분 안 합니다. 똑같이
김종국 사장 체제 하에서 MBC, 그리고 길환영 체제 하에서의 KBS, 네. 민경욱 앵커가 진행했던 그런 KBS 뉴스, 뭉뚱그려서 봅니다. 거기에, 거기 뭐, 경영진 쪽에 있는 사람들, 혹은 경영진하고 대립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구분 안 하거든요. 예. 본인들은 그렇게 구분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민동기 부장이 전화해가지고 어제 KBS 뉴스 봤냐, 어떻게 그런 보도가 나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 뉴스 보세요? 왜 봐요? 안 봅니다, 이럽니다, 진짜. 그러면은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닙니다. 무책임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당신은 그 고액 연봉, 받으려고 그 직장 다니시는군요. 이런 말이 정말 목구멍까지 올라와요. 그렇죠. 예. 왜냐? 예. 저도 보기 싫어도 직업적으로 보는데 네.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에서 더더군다나 막강한 그 위상을 가지고 있는 아직까지는 영향력이 좀 높은 곳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뉴스를 네. 당연히 봐야죠. 예. 봐서 문제점 지적하고 예.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왜 봐요? 뭐 나보고 어쩌라고. 그래요. 그 표현은 뭐 자기도 그 뉴스에 공감하지 않을 뿐더러 불신한다. 포기한 지 오래됐다 이거죠. 아울러 민 기자하고 똑같이 네.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의사의 표시겠죠. 그런데 민 기자는 밖에 사람이고 그렇죠. 전화 받는 본인은 그 내부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사장을 다이렉트만 한다지 그런 식으로 뉴스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한마디라도 던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절망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결국 꺼버리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당신들은 정권에 따라서 논조가 바뀌는 스스로는 언론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콜만 오면은 바로 청와대 대변인도 불사하는 그런 나약한 사람들이다. 저널리스트라고 하긴 좀 부끄러운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을 일반 국민들은 갖고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도요. 네. 밖에서 보기엔 굉장히 이렇게 전 구성원들이 단합돼서 한 논조로 가는 것 같지만 입장 차가 있고요. 그럼요. 논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얘기를 하면 데스크나 국장한테 얘기합니다. 네.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KBS 기자도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이건 좀 너무하시는 것 같다. 예. 수정이 되고 이럽니다. 예. 근데 과연 KBS나 MBC 기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가? 물론 미디어 오늘 상황과는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건 알죠. 근데 조직의 규모도 크고 한 그쵸. KBS만 해도 10,000명이 넘잖아요. 본인들이 그렇게 안 하면은 누가 합니까 대체? 누가 해 그럼 도대체 그거를? 누가 합니까? 밖에서 지적질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도대체 누가 해요 그거를? 그렇죠. MBC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주 위원장 혹시 이 방송 들으시나 모르겠네. 아마 들으실 거예요. 가끔. 좀 존재감을 보여주세요. KBS 새 노조는 그나마 좀 움직이기라도 합니다. 거긴 좀 움직입니다. 네. 근데 여기는 도대체 안 하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곤란합니다. 이러면은 진짜. 아니 당신들을 위해서 그 추운 겨울날 비 맞아가면서 같이 파업에 지지해주고 열의를 보내고 그랬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좀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이죠. 또 얘기 들어보니까 말이죠. MBC 노조에 이런 기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해직된 분들도 많고 그래서 노조비에서 결국 그분들 맞아요. 생활비가 나가는데 네. 가급적이면 회사한테 덤벼가지고 감봉이나 혹은 해직을 당해가지고 노조에다가 손 벌리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이런 식의 당부 아닌 당부가 있었다고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투쟁하지 말란 얘기지. 들이받지 말란 얘기지.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노조한테 딜레마이긴 합니다만 네. 그런 딜레마를 고민하는 거하고요. 예. 그런 딜레마를 한계로 이렇게 테두리를 쳐버리면 네. 노조가 움직일 수 있는 활동 범위가 네. 이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예. 돌파를 좀 해 나가심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MBC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네. 요즘 시선 집중을 들으십니까? MBC 라디오. 네. 저는 모든 라디오 방송 시사 프로그램들을 아이템 재밌으면 찾습니다. 왜냐면 그걸 또 우리 정오 뉴스에 또 활용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서 직업적으로 민 기자가 그냥 일반 TV 뉴스를 보시듯이 네. 직업적으로 들을 뿐이지 그걸 골라서 들으라 절대 안 듣지. MBC 뉴스 데스크의 시청률 하락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지만은요. 예. 이 MBC 라디오의 예. 간판 시사 프로 아니었습니까? 예. 손석희의 시선 집중이 아니고 이제 신동호의 시선 집중인데 네. 시선 집중의 청취율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께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자면 MBC 라디오는요. 적어도 김재철 이전만 하더라도 절대 강자였습니다. 감히 다른 라디오 방송이 범접을 못할 정도로 최강이었죠. 그 시장이 포식자였죠. 그렇죠. 네. 거의 이거는 국내 휴대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점유하는 비율만큼 이렇게 삼성이 압도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고개만 돌리면 다 삼성 휴대폰인데 그랬듯이 MBC 라디오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던 거의 다른 매체들이 거의 이렇게 감히 따라잡아야지 이런 마음을 못 갖게끔 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라디오에 맞는 그런 MC들이 장기간 동안 이렇게 MC를 하고 있다는 점. 네. 그리고 손석희 같은 공정성의 어떤 상징인 분이 탄탄하게 그 자리를 지켰다는 점. 그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요인이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은요. 예. 아직까지도 MBC 신동호의 시선 집중이 전체 라디오 시사 프로에 봤을 때는 예. 많습니다. 예. 근데 뭘 봐야 되냐면 예. 과거에 비해서 네. 지금 청취율이 어느 정도로 떨어졌느냐. 예.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중요합니다. 그거 사실 여론조사에서 네. 지금 몇 등을 하느냐를 보지 말고 추이를 보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그 추이를 봐야 되는데 네. 그 하락폭이 예. 어느 정도냐면 2013년 6라운드 조사라는 게 있어요. 네. 라디오 청취율이. 예. 한국 리서치가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 건데 예.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예. 근데 2013년 11월 5일부터 11월 11일까지 조사를 한 건데 네. 이게 17%나 하락했다고. 이게 구체적인 수치를 17%나 여론조사 기관에서 못 내놔요. 이게 예. 약간 그런 어떤 민감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근데 예. 그 전에 비해서 17%나 하락을 했다고 지금 조사가 나왔거든요. 예. 이거는 예. 어느 정도 하락폭이냐면 예. 손석희 당시 성신여대 교수에서 신동호 아나운서로 교체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교체한 이후에 한번 큰 폭으로 하락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때보다 더 낮은 수치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사안인 거죠.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겠느냐? 그러니까 왜 시선 집중의 청취율이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예. 존재감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 존재감이 없어요. 예. 근데 시선 집중의 청취율은 하락 추세인데 어디가 또 약간 상승 추세를 보이는지 아십니까? 어디입니까? 김현정의 뉴스쇼, CBS. 예. 물론 순위로 따지면은 여전히 시선 집중이 높긴 합니다만 예. 추이를 보면은요.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네. 올라가는 추세고 시선 집중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하락하는 추세라는 거죠. 예. 이건 굉장히 MBC 라디오 쪽에서 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심각하게 상황입니다. 받아들이면 뭐해? 신동을 바꾸겠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른바 명망이 있는 예를 들어 손석희를 다시 모셔온다든지 그럴 수 있겠어요? 제가 못하지. 제가 봤을 때 예. 이런 추세라면 네. 저는 신동호가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교체되면 딴 사람으로 교체한들 뭐가 달라지냐 이거야. 신동호 진행 잘해요. 그 정도면 잘하는 거야. 그리고 신동호의 문제는 아니잖아. 그렇죠. MBC의 문제지. MBC 지금 김종국 체제. 그러니까 김종국 씨가 진짜 MBC맨으로서 MBC를 걱정한다면은 손석희가 나가도록 방치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바꾸긴 할 거예요. 누군가 책임은 져야 되니까 청취율 하락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는 지워야 되니까 MC 교체를 하든지 연출자를 교체하든지 더 좋은 작가진을 구성한다든지 하겠죠. 하지만은 근원적으로 이를테면 공정성을 담보로 하는 과감하게 정부 여당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기조의 시사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는 없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지금 그의 어떤 틀,
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예를 들어서 왕상한 교수님을 아침 프로그램 진행자로 옮겨온다. 뭐 그런다 한들 과연 무슨 큰 변화가 있겠는가? 그건 제가 봤을 때 논란의 좀 여지가 있는 게요. 예. 지금 시선 집중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을 이 왕상한 교수님께서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 프로그램도 김미화 우리 그 누님께서 진행하시던 때보다 네. 이 하락 추세가 좀 심각할 정도로. 안타깝네. 그렇습니다. 이 왕상한 교수님 잘하셔야 되는데. 이게 교체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MBC 때. 전체 구조적인 문제다. 구조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안 좋은 때 우리 왕상한 교수님이 진행자가 되셨어요.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예. 잘하셔야 되는데. 네. 예. 그래요. 지금 청취율이 계속 이렇게 급전직하를 하고 있는 양상인데. 그러니까 하락 추세죠, 지금. 시선 집중이. 네. 그 MBC 내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PD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뭔가 이게 대책이 좀 심각하게 마련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선수들이 간부들이잖아요. 예. 대책이 없는 거구나. 없는 거죠. 그렇지. 자기들이 어떻게 틀을 바꿔? 못 바꾸지. 아니, 사실 대책이라고 하는 게 할 말을 하고 예전처럼 전곡을 찌르고 비판 수위 높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 지금 간부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MBC가 공정성을 회복하지 않는 이상은 무슨 변화를 기해도 그건 뭐 어려운 것이고 언젠가는 또 CBS가 추월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CBS 라디오를 접근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CBS 라디오를 그 공정한 매체라고 보시는 분들은 오피니언 리더 중에는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독교 방송 CBS 하면은 기독교인 외에는 그렇게 그 찾는 분들이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CBS가 갖는 그런 기독교 특정 종교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범접하기가 쉽지 않은데 일반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오피니언 리더들은 알지. CBS 라디오가 역사적으로 어떤 보도를 해왔는지, 어떤 그 공정성 유지를 위해 내부적으로 투쟁을 벌였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참 열심히 듣는 방송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참 접근하기 힘든 매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정의 뉴스쇼가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 분석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김현정의 뉴스쇼 같은 경우는 항상 이게 뭔가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김용민 PD도 최근 들어서 신동호의 시선 집중이라든가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서 뭔가 이슈가 됐다. 한번 듣고 싶은데 제가 6시부터 7시 반까지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왕상한 교수님 방송을 한 번도 들을 수가 없네. 저도 이렇게 퇴근할 때 라디오를 가끔 듣는데요. 좀 일찍 퇴근하거나 이럴 때 아쉽게도 MBC 쪽이 아니라 저는 국민 TV 쪽으로. 그렇습니다. 저희 좀 많이 관심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만약에 FM 전파로 나갔다. 그렇게 내보내게 허용해줄 박근혜 정권은 아니지만 여간 그랬다 그러면은 참 죄송하게도 이 김현정의 뉴스쇼의 그 어떤 저는 아성을 넘볼 수 있다고 봅니다. 도전은 그렇게 무의미해질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앞날에 우리 스마트 미디어들, 이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그 미디어들이 급격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성장하면은 또 그래서 정권의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면 또 어떻게든 규제를 또 가하려고 하겠죠. 그런 머리는 대단히 잘 굴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보니까. 새누리당 보세요. 국회에 보면은 뭐 민주당이 1개 의원이 나와서 뭐 한마디 하면은 반드시 대변인이 동원돼가지고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토를 달고 반박을 하고 그렇게 맞대응을 해요. 꼼꼼합니다. 조금이라도 정권에게 위협이 된다. 그러면 일단 포위망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저놈은 종북이다. 저놈은 막말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단으로 다구리를 한다고 하죠. 정상추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이라도 외신 잡고 퍼다가 나르니까 박근혜 정권이 밖에서 굉장히 평판이 안 좋다. 이런 이미지가 번질 것이 우려가 되니까 정상추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선일보를 앞세워가지고 그렇게 하죠. 프레임워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민주당은 굉장히 나이브합니다. 뭐 무슨 특검을 하자고 얘기는 한 것 같은데 뭘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관련해서 관철하려는 의지도 없어 보이고 노력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정청래 의원이 지금 시덥지 않게 무슨
무슨 축의금 얘기 나오고 있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예. 자, 오늘 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오늘 우리가 그 새끼 얘기를 안 했네. 그렇네요. 예, 네. 그 새끼. 온 세상이 다 그 새끼, 이 투성이니까, 이게 아주 정말 피곤합니다. 아니,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예. 우리 게시판에 또, 그분을, 또 민경욱 씨가 그분이 아니냐면서, 제발 엉뚱한 사람 잡지 마시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우리가 언제, 그 새끼, 누구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힌트를 드린 적도 없어요. 네. 예. 근데, 그 새끼 혼자로, 그 새끼의 그 개인적 일탈로 끝나야 될 문제인데, 이게 자꾸, 모든 언론인의 그 새끼 화가 돼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형국입니다. 예. 하루빨리 좀 우리 언론이 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언론인들의 맹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야,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똑바로 살아.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못은 지도층들이 저질러 놓고 고통은 죄 없는 국민이 당한 것을 생각할 때 한없는 아픔과 울분을 여러분과 같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길 잃은 야당 거목 김대중에게서 길을 찾아라. 아무로부터 피맺힌 심령으로 말씀한 겁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앙패입니다, 여러분. 국민 TV 라디오 대하 드라마 김대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 45분부터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창조경제와 금융 등의 분야에서 풍성한 세일즈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 속에 사적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네, 특히 20분간 직접 프랑스어로 연설을 해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빈 방문에 걸맞게 영국 왕실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차라리 칼라바를 내보낼지언정 이런 뉴스는 만들지 않겠습니다. 권력 앞에서 좀비가 되는 방송,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믿어주십시오. 1년, 5년, 10년 후에도 부끄럽지 않은 뉴스를 만들겠습니다. 지지하신다면 조합원 가입으로 호응해주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서울 3144-0933 7737로 전화주세요.